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목소리 실버 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69세의 최금숙 할머님의 사연입니다. 이제껏 인생을 살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고 참 많이도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이 먹고도 인생에 회의감이 들 정도로 인생을 헛살았다는 느낌을 인간관계에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이번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도대체 최금숙 할머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최금숙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60대 후반이 되어버린 나이에 이제는 혼자 사는 할머니가 되었네요. 자식들 다 키워 독립시키고 남편과는 옛적부터 틀어져 한참을 따로 살다가 몇 년 전 사별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제법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청첩장을 받게 된 것은 지난주였습니다. 그 친구의 딸이 결혼한다고 하네요.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집니다. 사실은 제 연락처를 어찌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을 때 오랜만에 머리를 한참이나 뒤지고 찾아 가느다란 기억의 실마리를 끄집어내느라 한참이나 고생했네요. 사실 그 친구와 저는 과거에도 그다지 친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 딸이 결혼한다고 꼭 와달라며 당부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락 한 번 없었어도 오래된 친구라니까 가봐야 하나.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 나이 먹고 친구 운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금은 우습지만서도 그 몇 없는 관계들이 때로는 마음에 얕은 위로를 주긴 하니까요. 어찌되었건 간에 난감한 마음이 드는 건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저처럼 나이가 들고 은퇴한 후에 이런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년 동안 소식조차 없던 사람들로부터 경조사 때만 연락이 오는 경우 말입니다. 얼굴만 겨우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죠. 누군가는 이런 것을 보고 경조사비를 그저 돈을 걷어들이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조사비는 사실 뿌린 대로 거둬들여지지 않지요. 어디 그게 마음처럼 쉽습니까? 흔히 경조사비를 내는 일이 누군가의 결혼, 잔치 혹은 부고나 초상이 났을 때나 가능한 일인데 요즘 세상에는 아이 돌잔치도 흔치 않지요. 아니, 애초에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이기도 하니까요. 출산율이 어찌 되었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도 본 듯한데 이건 지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죠. 무튼 어떤 사람은 경조사비로만 거진 1,000만 원을 썼다고 하던데 아직까지도 그 금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경조사비를 돈 걷어들이는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20만 원을 내고 지인의 경조사에 참석했는데 나중에 자기 경조사에는 그 지인이 겨우 5만 원만 내고 갔다며 씁쓸하다는 글을 남긴 것을 제가 밴드에서 보았어요. 이런 경우도 많죠. 사람이 도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받은 게 있으면 그만큼 돌려주어야 섭리에 맞는 것인데 그마저도 쉽지가 않지요. 저는 경조사를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경조사가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가끔은 의문이 듭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함이 아닌 그저 거래나 다름없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는 키오스크로 조의금 할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조의금은 장례식장 비용에서 차감된다는데 참으로 씁쓸합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가도 헌금을 키오스크로 납부한다던데 재정적인 기부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 되어가는 듯해서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사용하기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예로부터 재물에 마음을 담아 전달하던 우리식 문화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은퇴를 하고 나면 경조사비로 배우자와 갈등을 빚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도 주말마다 경조사를 챙기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일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도 이 나이 먹고도 다시금 무언가를 열심을 다해 챙겨야만 하는 게 우리 인생일까요? 하지만 때때로는 마음의 외로움을 이렇게라도 달래지 않으면 가슴 속에 그 차가운 공허함이 해소되지 않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 친구는 그저 이렇게라도 사람 만나러 가는 거라고 하더랍니다. 저 역시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저를 진심으로 반기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형식적인 인사치레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점점 사람에 대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제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들이 저를 찾아와 주겠죠. 이렇게 믿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이렇게라도 믿어야 지속해 갈 수 있고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사람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청첩장을 들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하루를 살고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저는 결국 가게 되겠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식으로라도 관계의 의미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왕 가는 길, 마음의 무게는 덜고 가고 싶더군요. 과거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현재의 저를 더 아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함께 찍은 사진이라도 있을까 싶어 핸드폰 사진첩을 한참이나 뒤적거렸습니다. 그때의 생각이라도 좀 더 되살리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좀 더 의미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다 보니 문득 핸드폰에는 왜 이리도 사진이 많은지 얼떨결에 수많은 다른 추억들만 머릿속에 잔뜩 불러와졌습니다. 사실상 은퇴한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외로움도 그만큼 깊어졌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남겨진 할머니의 일상이 무엇이 그리 특별할까요? 그저 제 입에 넣는 것 한 줌과 이제는 몇 없는 맘속 깊은 이야기 털어둘 친구, 두어 명이 전부인 삶이겠죠. 그마저도 어릴 적에는 저 좋다는 남정네들도 제법 있었고 이런저런 추억이 많았어요. 술도 좋아했고 조금 나쁘끄러운 이야기지만 사람 만나서 노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현실 앞에서 참으로도 관계라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화가 나는 일도 배신감에 치를 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에 있어서 자연스레 소탈해지게 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수가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목소리에 저는 잠시 옛 추억에 젖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자식 결혼식은 부모의 인맥이 중요하잖아. 꼭 좀 와줬으면 해서 연락했다. 오랜만에 친구들도 볼 겸 와주라 친구야. 친구의 부탁에 저는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 후 사실 이렇다 할 특별히 바쁜 일도 없었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가겠다고 말했죠. 제 친구는 젊은 시절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운동 실력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오랫동안 믿었던 관계였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정작 제 아들 결혼식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야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 시간이 흘러 알게 되었지만 뭐랄까요.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서운함? 그런 감정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맞는 감정이겠습니다. 무튼 한번 스며들기 시작한 감정은 참 오래도 가더군요. 그때 저는 친구에게 청첩장까지도 보냈지만 식이 끝나고 나서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쁜가 보다 하고 크게 개의치 않으려 했지만 관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 친구와 저는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았는데
소식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는 이어지더라고요. 당시에는 그게 참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태연하게 전화를 해서는 심지어 자기 막내딸 결혼식이라니. 전화통화에서는 크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만 아마 그 잠깐의 정적 속에서 제 불편한 생각이, 제 심란한 표정이 읽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자 저는 10만 원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요즘 결혼식은 밥값도 비싸다고들 하니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말하기를 그 친구는 내 아들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는데 뭘 10만 원씩이나 하려느냐며 반대했습니다. 원래 받은 게 있어야 주는 거지. 우리 나이에는 이제 한 푼이라도 지출을 관리해야 된다. 라는 지인의 성화에 저는 결국 5만 원만 준비해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은퇴 후 제가 다니던 이전 회사 직원들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아무도 은퇴한 저를 반겨주지는 않는 눈치였어요. 예전에는 저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직분이 있다 보니 이런저런 대우를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물론 사람 좋아하던 저 역시 열정적으로 일했으니 그럴만했죠. 직장에 다닐 때는 승진이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에 부하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멀리서도 일부러 달려와 반갑게 인사하고는 이야기도 나누고 했지만 이제는 은퇴한 지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는 쓸모가 없어진 걸까요? 어쩔 때는 심지어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눈인사조차 받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경조사가 끝나면 따로 자리를 해서 밥이나 커피라도 사주곤 했지만 이제는 참석해도 대부분 연락 한 통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명절 아침부터 제 집 제사도 지내지 못할 정도로 바빴던 제가 은퇴 후 1년 만에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1년 전 제가 부친상을 당했을 때도 제가 아끼던 부하 직원 중 서너 명만 잠깐 인사하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정승 대감 집의 개가 죽으면 사람이 북적이지만 정승이 죽으면 대문에 거미줄만 친다는 옛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지인은 이런 상황을 보며 한마디 거들더군요. 살다 보면 참 웃긴 것이 나도 이런저런 이유로 모인 여러 모임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도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부모님 상 치른 후엔 은근히 모임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더라. 다들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지. 줄 건 모르겠고 일단 받을 건 다 끝났다 이거 아니겠어? 지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자식들 다 맺어지고 부모 다 떠나보내면 막말로 이제 받을 돈은 다 받은 거겠죠. 내 손에서 돈 나갈 일밖에 없으니 모임 같은 것도 뒷전이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 소홀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런저런 구설수를 비롯해서 아무래도 신경 쓸 일이 제법 많아지기 마련이니까요. 불편함도 감수해야 할 것이고 때때로는 상황에 맞게 맞추어 가야 할 때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도 친구는 오랜만에 한 연락에도 자신의 막내딸 결혼식에 와준 저를 크게 반겨줬습니다. 금수가 와줘서 고마워. 격하게 반겨주는 친구로 인해 이런저런 생각은 많았지만서도 먼 길 온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참 오랜만에 동창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아는 얼굴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철이나 호동이는 안 왔니? 친구는 약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영철이는 요새 몸이 많이 안 좋다더라고. 호동이도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 먹으면 사람 일 피하는 것에 도가 튼다지만서도 거꾸로 사람 읽는 것에도 도가 트기 마련이니까요. 대충 두어 마디만 섞어보아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적어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도는 알아챌 수 있는 나이입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저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가고 이런 눈치만 남겨주었네요. 친구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딸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 틈에 앉아
약간은 뻘쭘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며칠 후에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줘서 정말 고마워. 따로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지? 그래도 경조사에 참여해줬다고 고맙다는 연락을 받은 지가 참 오랜만이라 오히려 제가 고마운 마음이 들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오래지 않아 약속을 잡았습니다. 친구는 1인당 20만 원이 넘는 식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축의금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이런 호의를 받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자리에 와준 것을 정말 고마워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어릴 적부터 유독 무언가를 받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참 호기롭게 표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예전처럼 큰 목소리로 웃고 떠들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퇴 후 늘 저를 맴돌았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아니면 또 세월이 흘러 감춰진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때 그 시절 속에 우리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친구의 환대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변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위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친구는 자리가 끝나갈 무렵 잠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오겠다며 나갔다 왔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통화를 하고 온 친구는 자신이 요즘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문가 지인을 만나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친구는 저에게 혹시 생각이 있냐며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금수가 요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어? 정말 좋은 땅이 있는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조금은 적극적인 친구의 말투에 괜히 저는 약간의 두려움과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은퇴 후 별다른 일도 없었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의 제안이라 일단은 조금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에 드는 불안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마치 TV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기꾼들이 할 만한 달콤한 대사를 내뱉으며 요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의 어전에 부동산의 호재를 강조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산업단지 근처라서 정말 1, 2년만 있으면 크게 돈을 벌 수 있어. 요즘 핸드폰으로 보면 조각 투자 이런 게 유행이잖아. 우리 때만 해도 정말 수억 갖고 있는 총알 빵빵한 놈들이나 뒷배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감히 부동산에 투자해 볼 수 있었겠어? 시대가 좋아졌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세상 좋아진 걸 이런 걸로 우리도 꿀 좀 먹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지. 이거 놓치면 정말 후회한다 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걸까?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기획 부동산 사기였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이유가 단순한 우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이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 된 우정이 이렇게 한순간 박살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친구의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친구는 투자를 위한 계약금을 먼저 넣으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누굴 바보로 아냐고 생각했지만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표정은 그대로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친구라고 믿었던 이놈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해줘서 너무 고맙다. 생각해 볼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일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저도 어릴 적 사회생활 할 때는 기업의 임원 제안을 받았을 정도로 총명하고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다음 날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제안을 했을 정도면 주변 다른 친구들 또한 먹잇감으로 삼지 않았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침 며칠 후 동창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람 북적거리는 그런 곳은 질색팔색하면서 피했을 저였지만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친구의 사기 행각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어요. 동창회에 도착하니 조금 이르게 시작된 술자리에서 그 친구는 이미 다른 친구들에게 당당하게도 자기 자랑을 떠벌리며 저에게 말했던 그 사기 부동산 투자를 계속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반가운 마음에 또 어떤 친구는 이미 잔뜩 넘어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사기꾼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친구들이 그의 사기 행각에 넘어갈 뻔했다는 걸 생각하니 아찔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신나게 사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또 사업 투자자로부터 전화를 왔다고 떠벌리며 전화를 받으러 나가더군요. 저에게도 했던 똑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수법이었겠죠. 이제는 저에게 딱 걸렸지만 말입니다. 저는 사기꾼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너네 말이야. 저 친구 조심해야 해.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구의 사기 행각을 폭로했습니다. 이 친구가 권유하는 부동산 투자, 기획 부동산 사기인 걸 알아야 해. 나도 깜빡 속을 뻔했으니까 너희들도 속지 말고 조심하라고.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평소 신뢰를 많이 받던 친구였으니까요. 그러나 저에게 첫 번째 사기 제안을 했던 날 이후 이 친구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 찾아보아서 가지고 있던 자료와 증거 기사들을 보여주자 친구들은 점점 제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투자자와의 통화를 마치고 온 사기꾼 친구는 이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무슨 헛소리야. 너 죽고 싶어? 하지만 사람이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친구는 더 이상의 소라는 너무 많은 시선을 끌 것을 우려한 탓인지 그저 씩씩거리기만 하고 더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오랜만에 모인 동창 모임의 분위기만 흐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과 그럼에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금만 더 있다가 자리를 나왔습니다. 이미 뒤숭숭해진 분위기 속에 다시금 근황 이야기를 하기도 우스웠으니까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제 주변 사람 관계를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어린 시절 치기 어린 나날들을 함께 보낸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이가 들고 서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네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아직 제 주변에 남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저 또한 더 나이가 들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기로 맘먹었어요. 사기꾼 친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동창 모임을 비롯한 그 친구와 함께 들어가 있는 여러 밴드 모임에도 이런 내용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과 심지어는 구속되어 철창 신세를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은 입과 입 사이를 오가면서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참으로 웃긴 것은 동창 모임에서 그 친구의 사업 제안에 당장이라도 통장에 모든 돈을 뽑아다 바칠 기세였던 친구들이 이제서야 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다면서 마치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군다는 점입니다. 사람 일은 참으로도 이렇게 간사하면서도 우스운 것이에요. 이제는 경조사에 초대받는 것이 두렵지 않네요.
100세 시대에 아직 70도 안 된 제 나이가 무엇이 문제겠어요. 걸러낼 사람은 걸러내며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외롭지 않은 삶을 이끌어 가보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인생에 나에게 해로운 사람 관계는 미련 없이 털어버리시고 값진 인연들만 챙겨서 외롭지 않은 행복한 삶과 나날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이야기 좀 하자니깐요. 제 유일한 외아들 혁배가 소리를 치며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제 삶은 산속 오두막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동안 아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저는 제 아들 혁배와의 연락을 끊고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혁배는 계속 저를 찾아와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남편이 간암으로 고통받던 시절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혁배는 그때도 우리를 외면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남편이 고통스러워할 때 저는 그의 곁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돌봤지만 혁배는 지 부모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옆에는 고통에 신음하는 남편이 있었고 밖으로 내도는 무심한 아들놈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제 인생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떠나간 지금은 이곳 산속 오두막이 저에게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서 자연스럽게 눈을 뜨면 소박한 식사를 하고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냅니다. 여름엔 선풍기 하나의 의지의 더위를 견디고 겨울엔 아궁이에 불을 피워 따뜻하게 지냅니다. 외롭지만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과거의 고통을 잊고자 합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도시의 집은 이제는 먼 기억 속에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 아들 혁배와의 갈등으로 인해 저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과 땅을 처분하고 외딴 시골 마을로 들어와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의 상실감과 혁배의 무관심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혁배가 찾아올 때마다 저는 아들과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아들놈이 돈 문제로 밖에 저를 찾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욱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저렇게 망나니로 키운 기억이 없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혁배는 여전히 자신과 친구의 허튼 일에만 신경 쓰고 여전히 남겨진 유일한 부모인 제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았죠. 대화도 시도해보고 악을 쓰며 제 속을 뒤집어 보여주기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식과 부모의 연은 천륜이라고들 하죠. 하늘이 이어주고 절대 끊을 수 없다고요. 저는 아들놈이 호시탐탐 노리던지 아비의 재산과 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기부했으며 혁배에게는 이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이기적인 아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이에요. 제가 죽은 후에라도 혁배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는 작은 희망만은 지우지 못하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남겨놓은 것이 저것 하나인데 저놈이 저렇게 살면 제 부모 얼굴에, 특히 떠나간 내 남편,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겠나요? 그러나 지금은 복잡한 생각보다는 그저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고 서운해하고 낙담하는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들려오는 새소리와 매미소리는 제게 큰 위안이 됩니다. 저녁엔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한 끼가 뚝딱 끝나고 낮 시간 동안엔 집 앞 작은 텃밭에서 일을 합니다. 무너져가는 집을 하나 둘 고치기도 하고 가끔 읍내에 내려가 필요한 것만 간단히 장을 봅니다. 이런 소박한 생활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간혹 내 아들 혁배 어릴 적 건강했던 남편과의 저녁상을 꿈에서 맞이합니다. 행복하고 단란했던 웃음과 삶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버튼도 잘 안 먹는 고물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끝내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아들은 제가 전화를 하면 지 아버지의 남겨진 재산에 대해서밖에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혁배는 여전히 저를 찾아와 설득하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가 부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아들과의 관계를 끊고 이곳에서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그저 자연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았기에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다양한 일을 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죠. 그 시절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처지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건실한 남편의 모습에 자연스럽게 저는 기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하고 의지하며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작은 보금자리에서 행복을 키워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은 삶이었지만 저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아들 혁배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할 결심을 했죠. 몸만 겨우겨우 추스리고는 정말이지 하루에 15시간, 17시간씩 정말 잠만 자고 일해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혁배가 태어난 날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들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소중함을 느끼며 남편과 저는 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저희 부부를 더욱 끈끈하게 이어주는 밧줄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식당 일부터 가정부, 정원관리, 요양원 등등. 정말이지 안 해본 일이 없네요. 혁배가 자라면서 우리는 아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일터에서 밤에는 집에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들의 교육을 도왔습니다. 저는 집안일과 일을 병행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죠. 그렇게 우리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하며 삶을 꾸려갔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우리는 작은 동네에서 벗어나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월세방이지만 나름 방색 한 짜리 집으로 이사도 하면서 아들에게 자기 방을 만들어주고 싶어 정말 뼈 빠지게 노력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하며 아들을 지원했습니다. 남편은 이사를 하면서도 변함없이 열심히 일했고 저는 집안 살림을 챙기며 아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의 노력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혁배는 어릴 적 성실하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선생님들께 칭찬을 받곤 했어요. 우리는 그런 아들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자랑이었어요. 아들의 친구들이라도 놀러 오는 날이면 이런저런 잡지책을 찾아보며 무엇이라도 더 먹이고 보내려고 장도 새롭게 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재밌었어요. 지 엄마를 뿌듯하게 자랑하는 아들을 보고 있자면
그 어떤 힘든 상황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거의 같이 수능을 보듯 살았어요. 머리에 좋다는 거 다 해다 먹이고 남편은 생전 안 가던 새벽 기도도 갔더랍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학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다며 더욱 열심히 일하며 학비를 마련했고 저는 집안일을 더욱 철저히 챙기며 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혁배는 우리 부부의 지대한 노력 끝에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입학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소고기만 먹였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아직도 웃음이 나네요. 비록 지금은 이렇게 되었지만요. 대학 시절에도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름 주변의 대기업을 다니며 성공한 선배들도 있었고 이런저런 기업체에 취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듯 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참 열심히 살았어요. 밤새 공부를 하느라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더욱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들이 대기업에만 들어가면 우리 부부의 고생도 끝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편과 저는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후 혁배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을 위로하며 작은 회사라도 시작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우리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생전 안 먹던 술, 담배에도 손을 대는 것 같더군요. 이제는 다 큰 아들이 술 한잔 하는 게 무엇이 대수라고 처음에는 놀래서 혼도 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자기도 다 큰 성인인데 엄마가 뭘 알고 간섭하냐며 저를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길래 참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과 저는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 성공하길 바라며 끊임없이 지원했습니다. 남편은 몸이 부서져라 일했고 저는 아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안일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아들은 쉽게 취업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당시의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결국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첫 직장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방황을 오래 하긴 했지만 이제 스스로 독립된 생활을 하며 곧 이쁜 며느리감도 데려오겠거니 하고 내심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아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존하며 살더군요. 남편과 저는 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았어요. 남편도 저도 아직 건강에도 큰 무리가 없고 수십 년을 열심히 일해온 덕에 나름대로 노후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남편의 병이 점점 악화되자 저는 그의 곁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간암은 생각보다 전이도 빠르고 몸이 안 좋아 병원을 찾아가면 그때는 많이 늦은 것이라고 늘 TV에서만 보고 듣던 말을 실제로 겪으니 정말 손 쓸 틈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져가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수십 년을 그저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우리 부부 앞에 이제서야 아들내미 취업하고 준비했던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싶었는데 간암이라니 매일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것 밖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혁배는 여전히 자신의 삶에만 신경을 쓰고 지 부모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남편이 고통 속에 있을 때조차 아들은 우리를 외면하더군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다 뭐다
사회 초년의 월급은 투자를 해야 한다 어쩐다 하면서 생활비 좀 보태달라며 뻔뻔하게 말을 할 때는 수십 년을 내 보물처럼 아껴온 아들이었지만 정말 뺨을 한 대 후려갈기고 싶었습니다. 그때의 상처는 지금도 이가 갈릴 정도로 너무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렇게 몇 달 만에 바람 앞에 촛불이 꺼지듯 휙 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제 아들 혁배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한 못난 아들놈을 위해 수십 년을 살았다는 것이 원통하고도 허탈했어요. 이제는 지 어미 하나 남았는데도 저에게조차 참으로 무심하게 구는 아들놈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제 인생의 기둥과도 같았던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의 무관심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혁배와의 관계를 끊고 산속 오두막으로 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보험금과 이제껏 모아놓은 돈으로 기존에 우리 가족 살던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고 홀로 돌아섰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 몫은 없냐며 찾아와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뻔뻔하게 저에게 전화 한 통 툭 걸어 따지듯 묻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저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도망치듯 내려온 지방의 어느 산자락 속작은 오두막은 저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지내며 과거의 고통을 잊고자 했어요. 아들은 여러 차례 저를 찾아왔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생활은 외롭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때때로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혁배는 여전히 저를 찾아와 설득하려 합니다. 어머니, 제발 돌아가세요. 여기가 어머니가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아들은 이제 와서 때때로 눈물을 글썽이며 간절하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지 오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상처에 상처를 더하다 보니 굳은 살처럼 딱지가 내려앉아 이제 심장이 딱딱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혁배야, 더 이상 여기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니? 난 여기서 조용히 살다가 가려고 해. 이제 그만하자. 아들은 그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까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떡하라고요? 아들의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혁배야, 내가 아버지 아프실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구나. 너는 그때도 네 부모의 고통에는 그저 무관심했잖니. 이제 와서 왜? 너네 아버지 남은 돈이 더 있을까 싶어서 이러는 거니?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너의 부모로서 그때 받은 상처는 너무나 깊었어. 그래서 이곳에 온 거야. 난 더 이상 너에게 실망하고 싶지 않단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갚아야 할 빚이 있잖아요. 어머니께 드린 상처를 이제는 제가 치유해드리고 싶어요. 아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모든 재산은 다 처분하고 기부했단다. 내가 그렇게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거야. 혁배는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부요? 어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갚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그저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다가 조용히 가고 싶을 뿐이야.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네 엄마는 이제 그만 쉬고 싶은 사람이야. 더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냐고요? 아들의 눈물 젖은 말에 아직도 가슴이 아파오는 저는 결국 어미는 어미인가 봅니다.
하지만 결심을 굳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배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생각해 보려무나.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미안하다. 그렇게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간 제 아들 혁배와의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고요. 혁배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다시 한번 오두막의 창문을 통해 한참을 멍하니 산속 풍경만 바라보았어요. 제 인생이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가 모르겠고 모르겠어서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라도 제 아들 혁배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는 작은 희망만, 이제는 그 소원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고 서운해하고 낙담하는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혁배가 언젠가 자신을 돌아보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저는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